보졸들 그자를 찾아라. 여자들 얼굴 확인하라. 아니, 저는 아닙니다. 맞아요, 저희가 아니에요. 포졸들이 장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머리 좀 치워봐라. 바로 그때 가난한 나무꾼이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우리 마누라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여인을 위해 목숨을 건 그 한마디, 과연 나무꾼 돌배는 이 여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도성에서 하루길도 채 되지 않는 곳에 청암 고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북한산 자락이 등을 받쳐주고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는 곳이었지요. 한양과 가깝다 하나 산골은 산골인지라 봄이 더디게 찾아오는 땅이었습니다. 영조 임금 말년의 어느 해 겨울은 아직 물러가지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운이 조금씩 풀리는 계절이었지요. 처마 끝 고드름은 낮이 되면 끝에서부터 조금씩 녹아 뚝뚝 떨어졌고 산등성이 양지 쪽에는 눈이 얇아지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아침 저녁으로는 아직 뼈를 애는 찬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오려다 멈춘 듯 겨울이 가려다 머뭇거리는 듯한 나날이었지요. 여시 왔어요. 골라 잡아요. 이 비단 얼마요? 색이 참 곱네. 귀한 손님이 오셨구려. 산 아래 청암장터는 한양과 가까운 덕에 제법 활기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양 도성을 오가는 보부상들이 발걸음을 쉬어가는 길목이었지요. 장작, 소금, 보리쌀, 말린 나물은 물론이고 한양에서 흘러내려온 비단 자투리며 약재며 온갖 물건들이 좌판 위에 올라왔습니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오르내렸고 주막 앞에는 길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지요. 한양 소식도 이 장터를 거쳐 퍼져나갔고 사연 있는 사람들도 이 장터를 거쳐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만큼 저마다의 사정도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 장터 어귀에 돌배가 나타났습니다. 등에는 지게 가득 장작을 졌고 이마에는 땀과 찬 공기가 뒤섞여 하얀 김이 피어올랐지요. 돌배는 32살의 나무꾼이었습니다. 청암산 중턱 움막에서 홀로 사는 처지로 부모도 형제도 없이 자랐지요. 그러나 그 가난한 살림에도 그의 눈은 늘 주변을 살폈고 마음은 남을 향해 열려 있었지요. 장터 어귀에서 한 노인이 무거운 곡식 자루를 들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돌배는 지게를 내려놓고 냉큼 달려가 노인의 짐을 받아들었지요. 노인은 아이고 고맙네, 고마워라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돌배는 별말씀으려 하며 씩 웃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배는 가진 게 없어도 인정만큼은 넉넉한 사람이라는 말이 청암 장터에서 오래된 이야기였지요. 장작을 팔고 돌아서려던 돌배의 눈에 배고픈 아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장터 구석에서 손을 오그린 채 빈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돌배는 품에서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아침에 보리쌀을 쥐어 뭉친 것으로 자신의 점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반으로 뚝 떼어 아이에게 내밀었지요. 배 많이 고프지. 자, 어서 먹어. 아이는 두 손으로 받아 쥐고는 말 한마디도 없이 허겁지겁 입에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가장자리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늘진 구석에 작은 형체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지요. 머리는 흙투성이로 헝클어졌고 걸친 옷은 누더기에 가까웠습니다. 언뜻 보아도 분별이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지요. 아이들 서너시 그녀 곁에서 작은 돌을 집어 던지며 깔깔댔고 어른들은 고개를 돌려 지나쳤습니다. 저 미친년은 오늘도 저기 있네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돌배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주먹밥의 남은 반쪽이 손 안에 있었지요. 망설임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리 길지도 않았습니다. 돌배는 천천히 여인에게 다가가 조용히 주먹밥을 내밀었지요. 여인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른 손이 조심스럽게 뻗어 주먹밥을 받아쥐었지요. 그 순간 돌배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여인의 눈이었지요. 흩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두 눈은 세상 모르는 미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두렵고 지치고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눈이었지요. 돌배는 더 묻지 않고 빈 지게를 챙겨 들었습니다. 그러나 장터 어귀에 이르러서도 발이 쉬 떨어지지 않았지요. 문득 고개를 돌려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린 채 주먹밥을 두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봄이 코앞인데 저 여인은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청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가슴 한편에 무겁게 걸렸지요. 돌배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돌배가 그렇게 장터 어귀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요. 포졸 서너시 장터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앞장선 포졸이 목청을 높여 외쳤지요. 궁에서 도망친 여인을 찾는다. 수상한 자 있으면 당장 고하라. 장터 사람들은 순식간에 숨을 죽였습니다.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한 장터가 단숨에 얼어붙었지요. 좌판을 정리하던 상인도 물건을 고르던 안악도 모두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포졸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장터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돌배는 지게를 세우고 그 자리에 섰지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포졸 하나가 장터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길이 웅크린 여인에게 닿는 순간 발걸음이 멈추었지요. 포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여인에게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라고 낮게 중얼거렸지요. 여인은 순간 몸을 더 깊이 웅크리며 고개를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그러나 포졸은 멈추지 않았지요. 야, 머리 좀 치워봐라 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돌배의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몸이 앞으로 나아갔지요. 돌배는 포졸의 앞을 막아서며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으리, 우리 마누라입니다. 머리가 조금 상하여 말을 못할 뿐이지요.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목소리는 떨렸지만 발은 물러서지 않았지요. 포졸은 돌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나무꾼 마누라가 국나인 얼굴이라고 하며 비웃었지요. 그러더니 다시 여인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이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두 손으로 땅을 치고 발을 구르며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눈을 희번덕거리며 주위에 있던 돌멩이 하나를 집어 허공으로 던졌지요. 포졸은 흠칫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에 혐오감이 번졌지요. 에이, 진짜 미친년이네 하고 손을 털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포졸들도 쑥덕이며
장터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이윽고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장터에는 다시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돌배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무릎이 조금 풀렸지요. 시선을 내려 여인을 보았습니다. 여인은 아까의 발버둥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조용히 흘러내렸지요. 미친 척 소란을 피우던 그 손이 지금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터 어기 양지 쪽으로 햇살이 기울었습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땅이 낮 동안의 볕에 조금씩 녹아 질척하게 젖어 있었지요. 봄은 이렇게 조용히 오는 것이건만 이 여인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녹아내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돌배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갈 데 없으면 산으로 같이 가십시다.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요. 그러나 잠시 후 작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배는 일어서며 지게를 다시 들었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장터를 빠져나와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질척한 흙길 위에 발자국 2개가 나란히 찍혔지요. 움막은 산 중턱 소나무 숲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무꾼답게 돌배가 손수 지은 집이었지요. 굵은 소나무 기둥을 세우고 다듬은 판자를 차곡차곡 맞댄 솜씨가 제법 탄탄했습니다. 방이 2칸에 부엌까지 갖추어 산속 움막이라 하기에는 꽤 넉넉한 크기였지요. 오랜 세월 혼자 살면서 조금씩 손을 보고 고쳐온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습니다. 돌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곳이었지만 여인의 눈에는 낯설고 생경한 공간이었지요. 여인은 문지방을 넘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산길을 올라오는 내내 한 번씩 고개를 돌렸던 것처럼 무언가가 따라오는지 살피는 눈빛이었지요. 돌배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그쳐 물어봐야 더 움츠러들 것이 뻔했지요. 돌배는 안쪽 방으로 여인을 먼저 안내했습니다. 2칸 중 아랫목이 더 따뜻한 방이었지요. 구석에 놓인 화로에 불을 지피고 장작을 2개 더 얹었습니다. 불꽃이 살아나며 방 안이 조금씩 밝아지고 온기가 퍼져나왔지요. 이 방을 쓰십시오. 화로가 있으니 덜 추울 겁니다라고 돌배는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은 바깥칸에 자리를 폈지요. 부엌으로 나온 돌배는 구석에서 보리쌀을 한 줌 꺼내 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쌀이 넉넉하지 않아 죽이 묽을 수밖에 없었지요. 돌배는 솥을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먹을 건 이것뿐입니다. 변변치 않아 면목이 없습니다. 미안함이 듬뿍 담긴 말이었지요. 여인은 화로 곁에 앉아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돌배가 죽그릇을 내밀었을 때 여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두 손으로 그릇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지요.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여인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뜨거운 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지요. 소리도 없이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렀습니다. 돌배는 왜 우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엌으로 돌아가 솥을 괜히 한 번 더 저었지요. 두 사람은 거의 말없이 저녁을 보냈습니다. 판자 틈으로 봄을 앞둔 밤바람이 가늘게 스며들었지요.
멀리서 산새 한 마리가 울다 그쳤습니다. 집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와 낯선 숨소리 두 개가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머물렀지요. 돌배는 바깥칸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쉬 잠이 오지 않았지요. 낯선 사람을 집에 들였다는 생각보다 저 여인이 왜 그토록 겁에 질려 있는지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궁에서 도망쳤다는 포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캐묻는 말이 아니라 따뜻한 잠자리 하나라는 것을 돌배는 알고 있었지요. 화로 불이 조금씩 잦아들 무렵 여인의 떨림도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잔설 녹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지요. 봄은 그렇게 소리 없이 한 발짝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돌배는 여인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바깥 칸 문을 살며시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요. 처마 밑 그늘에는 아직 얼음이 남아 있었지만 하늘은 제법 맑았습니다. 양지 쪽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지요. 봄이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온 것 같았습니다. 돌배는 처마 밑 얼음을 깨어 솥에 넣고 불을 지폈습니다.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동안 바깥을 한 바퀴 돌아보았지요. 산 아래 장터에 장작을 내다 팔아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물이 적당히 데워지자 대야에 받아 안쪽 방문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지요. 그러고는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세수라도 하십시오. 추워도 씻으면 몸이 좀 낫습니다. 돌배의 말에 잠시 후 방 안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렸지요. 여인이 문을 열고 대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돌배는 그것을 보고 지게를 챙겨 산을 내려갔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봄이 가까워질수록 겨운에 움츠렸던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는 탓이었지요. 돌배는 장작을 팔며 이웃 상인들과 몇 마디를 나누었습니다. 어제 포졸들이 다녀간 이야기가 장터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지요. 궁에서 도망친 여인이 이 근방에 있다더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돌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를 마쳤지요. 돌아서려던 돌배의 눈이 문득 한 곳에 멈추었습니다. 노점 위에 색색의 머리끈이 놓여 있었지요. 노랑, 파랑, 붉은 빛이 봄 햇살을 받아 곱게 빛났습니다. 돌배는 잠시 그 앞에 섰지요. 어젯밤 내내 헝클어진 채로 고개를 숙이던 여인의 머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자꾸 얼굴을 가리던 모습이 생각났지요. 돌배는 붉은 머리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격을 묻자 엽전 2잎이라 했지요. 돌배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없는 살림에 작은 돈도 허투루 쓸 수 없었지만 손이 멈추지 않았지요. 엽전 2잎을 내밀었습니다. 노점 장사꾼이 능글맞게 물었지요. 나무꾼 양반, 마누라 선물이요? 돌배는 얼굴이 붉어지며 얼버무렸습니다. 그냥 샀습니다. 장사꾼은 껄껄 웃었지요. 저녁 무렵 산길을 올라 집에 돌아온 돌배는 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움막 안에서 무언가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그것보다 먼저 돌배의 눈을 붙잡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인이었지요. 아침에 대야에 받아놓은 물로 씻은 듯
흑투성이었던 얼굴이 깨끗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뒤에 숨어있던 얼굴이었습니다. 눈매가 단아하고 이목구비가 차분하게 가지런한 얼굴이었지요. 돌베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엉뚱하게도 손 안의 머리끈이 생각났지요. 주머니 속에서 붉은 머리끈을 만지작거렸지만 차마 바로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괜히 뜨거워졌지요. 들어오십시오. 여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늘고 조용했지요. 돌베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넘었습니다. 움막 안에서 구수한 냄새가 더 짙게 피어올랐지요. 솥 안에서 무언가가 부드럽게 끓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시래기죽이 부드럽게 끓고 있었습니다.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움막 안가득 퍼져 있었지요. 돌베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솥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래기가 보들보들하게 퍼져 있었고 국물 빛깔이 맑으면서도 깊었지요. 돌베는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움막에 먹을 것이 변변치 않은데 이걸 뭘로 만드신 겁니까? 돌베가 물었지요. 여인은 부엌 구석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거기 말린 시래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입을 열어 건넨 말이었지요.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돌베는 구석을 돌아보았지요. 가을에 묶어 달아두고 까맣게 익고 있던 시래기 한 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처지라 달아두고도 쓸 줄 몰랐던 것이었지요. 돌베는 그릇에 죽을 떠 한 숟갈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지요. 시래기죽이라면 평생 먹어온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은 달랐지요. 구수함 속에 부드러움이 있었고 심심한 듯 하면서도 뒷맛이 길었습니다. 똑같은 시래기인데 손이 다르면 이토록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렇게 맛있는 죽은 처음입니다. 돌베가 말했습니다. 꾸밈없는 말이었지요. 여인은 가만히 돌베를 바라보다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지요. 장터에서도 산길에서도 어젯밤에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화나지는 않았지만 봄볕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미소였지요. 돌베는 괜히 시선을 피하며 화로 불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귀끝이 또 붉어졌지요.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은 화로 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장작이 타며 이따금 작은 소리를 냈지요. 돌베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머니 속 붉은 머리끈이 자꾸 손에 잡혔지요. 저녁을 먹는 내내 여인의 머리카락이 자꾸 얼굴 앞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눈에 걸렸습니다. 돌베는 결국 주머니에서 머리끈을 꺼냈습니다. 화로 불빛에 붉은빛이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오늘 장터에서 샀습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얼굴을 가려서라는 돌베의 서툰 말에 여인은 잠시 머리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가만히 두 손으로 받았지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인은 그 붉은 머리끈으로 머리를 단정히 묶고 나왔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가지런히 올린 머리가 어제와는 사뭇 다른 인상을 주었지요. 돌베는 부엌에서 솥을 챙기다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잘 어울립니다라는 한마디를 겨우 건넸지요. 여인은 다시 조용히 웃었습니다. 돌베는 얼른 고개를 돌리고 괜히 장작을 세게 팼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이름조차 다 묻지 못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시래기죽 한 그릇과 붉은 머리끈 하나가 움막 안공기를 조금 다르게 바꾸어 놓았지요. 어색함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 어색함이 더 이상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려는 산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도 무언가 작은 것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지요. 아침 햇살이 소나무 사이로 가늘게 비껴들 무렵 소연이 작은 보자기 하나를 들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돌배가 지게를 챙기고 있었지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에 함께 가겠습니다. 돌배는 고개를 들었지요. 산길이 아직 질척합니다. 미끄러운 곳도 있으니 그냥 여기 계십시오. 그러나 소연은 보자기를 고쳐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은 분명했지요. 돌배는 잠시 여인을 바라보다 결국 지게를 고쳐 맸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잔설이 남은 그늘진 곳에서는 발이 빠지기도 했지요. 양지 쪽에는 녹은 눈 사이로 마른 풀뿌리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이 산에도 오고 있다는 작은 신호였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돌배는 능선 아래 바위 곁에 지게를 내리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마른 소나무 둥치에 도끼질을 시작했지요.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산속에 크게 울렸습니다. 소연은 바위 위에 보자기를 폈지요. 안에서 따뜻한 죽그릇이 나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미리 끓여 보자기에 싸운 것이었지요. 김이 아직 오르고 있었습니다. 돌배가 한참 장작을 패고 돌아서자 소연이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돌배는 투박한 손으로 그릇을 받아 한 숟갈 크게 떴지요. 따뜻한 죽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차가운 산 공기 속에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지요. 돌배는 자신도 모르게 배시시 웃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웃음이었지요. 소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소연도 조용히 미소를 지었지요.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능선을 내려오던 소연이 그늘진 곳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돌배가 순식간에 손을 뻗었지요. 소연의 손목을 잡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추었지요. 손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쉬 놓지 못했습니다. 눈이 마주쳤다가 각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지요. 그때였습니다. 소연을 붙잡느라 중심을 잃은 돌배의 발이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돌배가 휘청하자 소연이 반사적으로 돌배의 팔을 잡았지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잔설이 흩어지며 하얀 눈가루가 피어올랐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배가 먼저 소연을 바라보았지요. 소연도 돌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지요. 소연의 웃음은 처음이었습니다. 미소가 아니라 소리내어 웃는 웃음이었지요. 맑고 가벼운 웃음소리가 겨울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돌배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지요. 저 사람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손을 놓았지요. 그러나 움막으로 내려오는 내내 두 사람의 발걸음은 아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움막에 도착했습니다. 돌배가 바깥 칸 화로에 장작을 넣자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지요. 소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솥에 물을 올렸습니다. 김이 천천히 올라왔지요.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돌배가 장작을 뒤적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태 이름도 못 물었네요. 소연이 잠시 망설였지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입니다. 돌배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저는 돌배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돌배가 천천히 다시 말을 이었지요. 사실 처음 장터에서 봤을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기엔 눈빛이 너무 또렷해서요. 소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요. 돌배가 말을 멈추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묻지 않겠습니다. 일단 쉬십시오. 소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 안에 감사함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각자의 방에 들었습니다. 소연은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지요. 언젠가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었지요. 낮에 산에서 돌배가 배시시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은 저도 모르게 작게 미소를 지었지요. 바깥칸에서는 돌배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소연. 그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는 스스로도 민망한 듯 이불을 끌어당겼지요. 움막 밖에서는 봄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가만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움막 안을 살폈지요. 첫날은 먼지가 쌓인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내의 집답게 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요. 돌배가 장터로 내려간 사이 소연은 헝클어진 살림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부엌 선반의 그릇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구석에 쌓인 장작을 가지 굵기에 맞춰 나란히 쌓았지요. 저녁 무렵 돌배가 지게를 지고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발걸음이 멈추었지요. 아침에 나설 때와는 딴판인 움막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살림이 제자리를 찾았고 바닥은 티 하나 없이 깨끗했지요. 선반 위 그릇들이 가지런히 줄을 섰고 뒤죽박죽이던 장작도 굵기별로 나란히 쌓여 있었습니다. 돌배는 움막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집을 돌봐주었다는 것이 가슴이 따뜻해졌지요. 소연은 아무 말 없이 저녁 죽만 내밀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에는 돌배의 작업 도구들을 문 가까운 곳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침마다 지게와 도끼를 찾느라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보았던 탓이었지요. 돌배는 문을 열자마자 도구들이 눈에 들어오자 멋쩍게 웃으며 고맙소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움막 안의 공기는 날마다 조금씩 부드러워졌지요. 돌배가 장터에서 돌아오면 소연이 따뜻한 것을 내왔고 소연이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돌배가 먼저 받아들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인 두 사람이었지요. 어느 저녁 돌배는 죽그릇을 비우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낭자가 끓이는 죽은 맛이 특별합니다. 장터에 내다 팔면 어떻겠습니까? 소연은 고개를 들었지요. 장터에 나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이 눈빛에 먼저 떠올랐습니다. 돌배가 말을 이었지요. 포졸들도 이제 이 장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소연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이른 시각부터
부엌을 달궜습니다. 소연은 솥 앞에서 죽을 저으며 간을 보고 돌배는 장작을 패며 불을 살렸지요. 보리쌀에 말린 시래기를 넣고 오래 끓인 죽이었습니다. 소연의 손이 닿으면 그 평범한 재료들이 달라졌지요. 국물이 맑으면서도 깊었고 시래기가 부드럽게 풀어지면서 구수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장터에 자리를 잡자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무꾼이 죽을 판다는 것이 낯설었던 탓이지요. 그러나 돌배가 지나가는 노인에게 한 그릇을 권하자 노인이 맛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런 죽은 처음이구먼이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모습을 본 이웃 상인이 한 그릇을 사갔고 소화가 안 된다던 장꾼이 한 그릇을 사갔습니다. 소문은 장터에서 빠르게 번졌지요. 속이 불편하던 노인이 죽을 먹고 가뿐해졌다 했고 며칠째 기침을 하던 아이가 죽을 먹고 나서 한결 나아졌다는 말도 돌았습니다. 헛배가 불러 끙끙대던 상인이 죽 한 그릇에 거뜬해졌다는 이야기까지 퍼지자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 나무꾼 죽이 속을 살린다는 소문이 청암 장터를 돌았지요. 소연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죽을 퍼주는 손길만큼은 정갈하고 차분했지요. 그릇을 건넬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노인에게는 뜨겁지 않도록 한 김 식혀서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조심스러운 손길을 기억했지요. 한낮이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줄 끝에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인이 서 있었지요. 무명 치마에 쪽진 머리가 단정했고 눈매가 날카로우면서도 깊었습니다. 여인은 차례가 되자 조용히 죽 한 그릇을 받았지요. 한 숟갈을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숟가락을 든 손이 멈추었지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놀람인지 반가움인지 알 수 없는 빛이 그 눈에 번졌지요. 중년 여인은 고개를 들어 죽을 퍼주던 소연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소연은 다음 그릇을 채우려다 굳어버렸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중년 여인이 아주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역시 살아있었구나. 소연의 손에서 국자가 흔들렸습니다. 돌배는 그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지요. 장터의 소란 속에서 그 짧은 말 한마디만이 유독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죽이 아침나절에 동인한 탓에 장터에는 아직 한낮의 햇살이 넉넉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돌배가 빈 솥을 씻고 자리를 정리하고 있을 때 소연의 얼굴을 알아보았던 중년 여인이 다시 나타났지요. 여인은 주위를 한번 살피더니 돌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내어주겠느냐?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었지요. 셋이 장터 구석 주막 안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낮이라 주막 안은 한산했지요. 소연은 여인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먼저 눈빛이 오갔지요. 돌배는 그 눈빛을 읽지 못했지만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만큼은 느꼈습니다. 중년 여인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나는 궁중수라간 상궁 노씨다. 돌배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노상궁은 소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오늘 그 죽 한 숟갈을 먹고 단번에 알았다. 이 손맛은 내가 가르친 손이다. 돌배는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지요. 노상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궁에서 도망친 죄인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겨난 아이지요.
돌배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장터에서 포졸들이 찾던 여인이, 미친 척 돌을 던지던 여인이, 묽은 죽에 눈물을 떨어뜨리던 여인이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선명하게 맞아떨어졌지요. 노상궁이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 소연은 한동안 주막 마루만 바라보았지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이 수락관에 들어온 것은 16살 때였지요. 노상궁의 손에서 요리를 배웠고 몇 해가 지나며 약죽을 맡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위장이 좋지 않던 어느 날 소연은 삽주뿌리 약죽을 정성껏 끓였지요. 위장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있는 약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드신 임금께서 갑자기 배탈이 나셨지요. 수락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달 전 일입니다. 소연이 말했지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죽을 끓인 것이 저였으니 모든 것이 제 탓이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요. 아직 채 아물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수락안에서 가장 아래에 있던 소연에게는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았지요. 국문을 당하기 전날 밤 노상궁이 몰래 소연을 불러 도망치게 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였지요. 그 이후 한 달을 쫓기며 살았습니다. 장터에서 미친 척을 한 것도,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에 웅크린 것도 모두 살기 위해서였지요. 돌배는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궁에서 임금을 위해 약죽을 끓이던 사람이 장터 구석에서 미친 척을 해야 살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 분했지요. 그러나 소연의 지친 눈빛을 보자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상궁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관아에서 만나자. 소연의 눈이 흔들렸지요. 노상궁이 말을 이었습니다. 누명을 벗길 길을 찾겠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 두려워 말거라. 그것이 그날 주막에서의 마지막 말이었지요. 노상궁은 단정히 옷깃을 여미고 주막 문을 나섰습니다. 한낮의 햇살 속으로 그 뒷모습이 멀어졌지요. 두 사람은 이른 저녁에 산길을 올랐습니다. 봄이 오려는 산 공기가 서늘하게 뺨을 스쳤지요. 움막에 돌아와 화로에 불을 지피자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돌배가 장작을 뒤적이다 먼저 말을 꺼냈지요. 많이 무서우셨겠습니다. 소연이 화롯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돌배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관아에 서게 되면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어 돌배를 바라보았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산바람이 소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움막 판자가 이따금 삐걱거렸지요. 그러나 화롯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지요. 한 달 동안 버텨온 두려움의 끝이 어쩌면 내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겁기도 했지만 처음으로 한 줌의 빛처럼 느껴지기도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화로 불씨가 아직 남아 있었지요. 소연은 조용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돌배는 이미 부엌에서 물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죽 한 그릇씩을 비웠지요. 수저를 내려놓으며 돌배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소연이 고개를 들었지요. 돌배가 덧붙였습니다. 관아 안까지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소연은 잠시 돌배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노상궁은 단정히 옷깃을 여미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돌배와 소연은 그 뒤를 따랐지요.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돌배는 그 곁에서 아무 말 없이 걸었지요. 말 대신 그저 한 발짝 더 가까이 걸었습니다. 관아 마루에는 사또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상궁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지요. 수배된 여인을 찾았습니다. 사또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궁에서 도망친 수라간 여인이냐? 노상궁이 고개를 들었지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쫓긴 아이입니다. 소연이 관아 마당 한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돌배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사또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임금께 올린 죽에 독을 넣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지요. 노상궁이 앞으로 한 발짝 나섰습니다. 그날 임금께 올린 죽은 삽주뿌리 약죽이었습니다. 위장을 다스리는 약죽이지요. 사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허나 임금께서 배탈을 일으키셨다 하지 않았느냐? 노상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지요. 그래서 이상한 것입니다. 삽주뿌리 약죽은 배탈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다른 약재가 섞이지 않는 한 말이지요. 곁에 서 있던 관아 의원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노상궁이 사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약죽을 끓이게 하여 주십시오. 사또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관아 마당에 솥이 걸렸습니다. 소연이 솥 앞에 섰지요. 떨리는 손으로 쌀을 씻고 삽주뿌리를 손질했습니다. 불이 살아나며 솥 안에서 죽이 천천히 끓기 시작했지요. 구수하고 은은한 향이 관아 마당에 퍼져나갔습니다. 의원이 국자로 한 숟갈 떠서 맛을 보았지요. 잠시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약죽입니다. 배탈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어찌 임금께서 탈이 났단 말이냐? 노상궁이 천천히 말했지요. 그 죽에 배탈을 일으키는 약재가 섞였습니다.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탈이 나는 약초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수락관 안에 있었습니다. 관아 안이 술렁였습니다. 노상궁이 말했지요. 수락관에서 마지막으로 그 죽을 만진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포졸들이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수락관 나인 하나가 끌려왔지요. 계월이었습니다. 얼굴이 흙빛으로 창백했습니다. 노상궁이 조용히 물었지요. 내가 넣었느냐? 계월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지요. 그러다 이내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소연이 약죽을 맞게 되면 제가 밀려날까 두려웠습니다. 계월이 울먹이며 말했지요. 죽을 망치려고 배탈 나는 약초를 조금 넣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또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쳤지요. 이 여인의 죄는 없다. 수배를 즉시 풀어라. 소연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지요. 두려움에 흘렸던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다녔던 무게가 비로소 내려지는 눈물이었지요. 돌배는 긴 숨을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요. 노상궁이 소연 곁으로 다가서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아이입니다. 관할을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돌배가 소연의 곁에 나란히 섰지요. 한참을 걷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궁으로 돌아가십니까? 소연이 잠시 걸음을 멈추었지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다가 돌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돌배의 집축이 더 따뜻합니다. 돌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귀끝이 붉어졌지요. 관할을 나선 날 저녁 노상궁은 소연을 불러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오겠느냐?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고개를 저었지요. 궁에서는 임금 한 분을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사람을 위해 끓이고 싶습니다. 노상궁은 한동안 소연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그 솜씨는 잊지 말거라.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였지요. 소연은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돌배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가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돌배가 도끼를 내려놓으며 말했지요. 돌아오셨습니까? 소연이 웃었습니다. 이 집 죽이 더 맛있습니다. 돌배는 괜히 장작을 하나 더 집어들며 고개를 돌렸지요. 귀끝이 붉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연의 약죽이 다시 장터에 섰습니다. 삽주뿌리와 쌀로 끓인 약죽이었지요.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궁에서 요리하던 여인이 끓이는 죽이라더라는 말이 돌았지요. 속이 아픈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도, 장터를 돌아다니다 체한 상인도, 끼니를 굶어 속이 쓰린 아이도 그 죽 앞에 줄을 섰지요. 한 그릇을 비우고 나면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속이 풀린다. 이 죽은 약이 따로 없구나. 돈이 없는 사람이 오면 소연은 그릇을 채워 내밀었습니다. 다음에 주십시오라고 말했지요. 돌배는 그 옆에서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그 말에 소연도 웃었지요. 두 사람이 나란히 웃는 모습을 장터 사람들은 오래 기억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장사가 커지고 돈이 조금씩 모였지요. 산 중턱 움막 대신 산 아래 너른 자리에 작은 기와집이 세워졌습니다. 큰 솥이 걸린 마당이 생겼지요. 돌배는 날마다 장작을 패 불을 살렸고 소연은 그 불 앞에서 죽을 저었습니다. 굶주린 아이가 오면 먼저 먹이고 병든 노인이 오면 뜨겁지 않게 식혀서 내밀었지요. 돈이 없는 이웃에게는 늘 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돌배가 빈 그릇들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렇게 나눠주면 남는 게 없을 텐데요. 소연이 솥을 저으며 웃었습니다. 죽은 나누면 더 따뜻해집니다. 돌배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장작을 더 패어 불을 높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와집 마당에 모여들었지요. 작은 혼례가 열렸습니다. 돌배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새 두루마기가 불편한 듯 연신깃을 매만졌지요. 소연은 단정한 혼례복을 입고 그 앞에 섰습니다. 마을 노인 하나가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했지요. 죽으로 사람 살리던 여인이 이젠 이 마을 안주인이 되었구나.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솥 앞에 섰지요. 죽이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한 냄새와 함께 하얀 김이 봄 하늘로 피어올랐지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이 집 죽은 아픈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마음이 지친 사람도 다 먹을 수 있는 죽입니다. 돌배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럼 오늘도 많이 끓여야겠군요. 눈 내리던 장터에서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주먹밥 반쪽으로 이어졌고 묽은 죽 한 그릇으로 따뜻해졌지요. 붉은 머리끈 하나가 마음을 열었고 함께 넘어져 웃은 산길이 두 사람을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기와집 한 채와 큰 솥 하나가 되었지요. 설중송탄. 눈 내리는 추운 날 숯을 보내준다는 뜻으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건네는 도움을 말합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구석에 웅크린 여인에게 돌배가 조용히 내민 주먹밥 반쪽이 바로 이것의 시작이었지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가진 것 없는 사람에게 건넨 마음과 용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지요. 그 반쪽이 얼어붙은 한 사람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가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하지만 나의 작은 마음이 작은 한마디가 누구에게는 큰 희망과 용기가 되지요. 오늘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도 숯을 보내주세요. 하하. 이야기 항상 들어주시고 살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보고 가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감동이 퍼져나갑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